저는 시민건강연구소에 있는 권시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선생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진이라고 하고요. 잠수함 토끼 콜렉티브라는 섭식장애 당사자 중심 단체라고는 하지만 저 혼자 활동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가 지망생이기도 하고요. 제 회고록 하나를 냈고 아직 활동가라고 하긴 뭐하고 제 정체성은 인베스티게이터 같습니다. 궁금한 점을 조사하고 그걸 글로 쓰고 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생님이 오마이뉴스에 네. 기고하셨던 글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원격 의료 논쟁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로 들어주신 게 당뇨 환자분들의 사례였는데 당뇨 환자분들이 원격 의료를 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당한 요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문제라고 지적해 주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뇨 환자분들이 원격 의료를 원하시는 건 문제가 전혀 아니죠. 지금 미국에서 상업화된 원격 의료 섭식장애 그런 치료 회사들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요. 단점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냐면 학생들이 휴학을 했다가 다시 대학으로 복학했을 때 시간표가 있어서 몇 시에는 누구랑 원격으로 만나고 식사 시간도 누구랑 원격으로 해서 식사 같이 먹을 수 있게 하고 이 정도로 짜여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당뇨 환자분들도 원격 의료가 정말 필요하죠. 당뇨 환자분들이 그걸 요구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원격 의료 플랫폼은 영리 기업이 하고 있는 플랫폼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국가 인프라처럼 써서 원격 의료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맞느냐 틀리냐였거든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제가 디지털 헬스라든가 원격 의료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디지털 헬스 업계에서 여러 군데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너무 뼛속 깊이 느껴졌죠.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지금 아프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뭉뚱그려서 퉁쳐서 도움되는 건데 왜 그래? 라는 입장으로만 가고 있어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어떻게 저지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컸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한 2020년부터 거의 최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장르의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는 정말 환자들에게 아니면 환자 케어러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의료 시스템에서 어떤 부분에 디지털 헬스가 채워야 되는 건지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나 조사 없이 그냥 각각의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이걸 하면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임의로 이렇게 기획을 해서 사업화를 하고 있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잘 키우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한 가지 생각만으로 열심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업계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업체들에서 굉장히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환자들에게 해밖에 안 돼 그런 기술들에 국가 예산이 이 정도로 투여가 됐구나라는 거를 목격을 한 입장이죠. 이상하게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는 기업들의 선의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의 선의를 그냥 믿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왜 저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까? 아니면 생각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쩔 수 없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하시고 저렇게 정책을 통과시키려고 하시는 걸까라는 되게 여러 가지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있는 제일 큰 영리성 원격 의료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창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선의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정말 저렇게 전적으로 믿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무슨 배후에 이익관계가 있어서 저렇게 계속 퉁치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의문이었고 의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기사에서 정부가 환자들의 고통을 선택적으로 호출하면서
기술을 이용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섭식장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는 섭식장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 상태 연습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쓴 회고록인데 그게 거의 3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아니면 그 외 정책적으로나 섭식장애에 대해서 뭔가 새로 생기거나 바뀌거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의 건강이나 웰빙이나 뭐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특히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말도 들었냐면 의사분이 한 말인데 정부를 움직이려면 섭식장애 환자들이 무월병이니까 저출산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움직일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저출산이 아닌 한은 여성 건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해도 사실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가끔 가다가 되게 놀랍게도 섭식장애를 굉장한 걱정거리인 양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사화되는 게 있는데 그건 디지털 헬스케어예요. 그러니까 뭐 한 몇 년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섭식장애에 관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사업을 낸 적이 있고 그게 뭐 진행이 됐고 했거든요.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산재부에서 갑자기 섭식장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어떤 사업적인 영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럴 때만 섭식장애가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가끔씩 이렇게 섭식장애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소외받던 그런 질병이라든가 그런 고통이 갑자기 언급되는 이유는 어떤 기술이 이걸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맞을까 이렇게 봤다가 섭식장애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혁신이라는 단어가 보건의료 정책에서 네. 남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부가 기술기업의 혁신이라는 언어를 그대로 받아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위험한 것인지를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고 정말로 사용을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술이 어떤 수준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채로 그러니까 기업들의 홍보자로 아니면 뭐 투자할 때 쓰는 피치 자료 수준에서만 이 정도로 발전이 되고 특히 많이 인용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런 디지털 헬스에 대해서 발표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어떤 마켓 조사기관에 따르면 2035년에는 뭐 시장 규모가 매덕 막 이렇게 그거를 그대로 믿으시고 이것만 오케이 해주고 이것만 잘 지원해주면 우리는 뭐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정말 형편없는 게 너무 많고요.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고 이게 먹힐 수가 있을까 싶은 게 굉장히 많고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치매를 그러니까 리버서블 하지 않은 걸 같은 것들을 다 리버서블 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인지 관련된 것들은 기술로 어떻게 훈련을 시키면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약간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모든 질환들을 건드리는 거죠. 치매부터 발달장애까지. 영어권에서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망치가 있고 못을 찾아다닌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못을 찾다가 이게 못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찍었을 때 잘 들어갈 것 같은 못인 것 같은 게 섭식장애였던 것 같은데 당사자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거기서 이런 걸 제안을 했대요. 섭식장애 환자들은 뭐 식습관이라든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나 인사이트나 내가 왜 이런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이 아무것도 없고 이런 지식을 이 사람들이 얻게 하려면 전문가, 하얀 가운을 입은 전문가의 지식을 끌어다가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들이 아하 내가 그래서 잘못됐구나 라고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정말로.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자기가 먹는 거를 이렇게 찍어서 앱으로 전송을 하면 자기들이 뭐 의사라든가 아니면 영양사라든가 이 사람들 코칭을 받아서 호칭을 전송을 해주면 아하 하면서 알겠다. 몰라서 그런 것이다. 네. 너무 놀랍죠? 근데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말문이 막혀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기업들의 더 황당한 주장은 뭐냐면 이걸 지금 보험 적용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섭식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의료 시스템도 없고 병원에서 진료받는 거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저거를 처방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재님께서 국가책임 보고서라는 개념을 제안해 주셨잖아요. 정부가 어떤 정책이나 기술을 도입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보고해라 이렇게 읽었는데요. 지금은 왜 그게 안 되고 있고 또 그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안 되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걸 쓰면서도 저도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공무원분들이 들으면 되게 싫어하시겠다. 그러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보고서를 쓰라고 하면. 근데 뭐 기존에도 그런 보고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보통 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 그 기사를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섭식장애 당사자 운동을 하면서 호주 분들하고 접촉이 되게 많아졌어요. 호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논의가 되게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용어들을 쓰냐면 컨슈머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소비자라고 하면 굉장히 뜻이 협소하고 안 좋게 느껴져서 차마 소비자 운동이라고 하기가 뭐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컨슈머 무브먼트라고 하고 컨슈머라는 말을 너무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고 물어보고 했더니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역사 속에서 좀 더 다르고 정치적인 의미로 바뀐 거였어. 그렇게 바뀐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케어러 같은 경우도 우리는 굉장히 무급여의 비전문적인 가족 케어러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가족 케어러일지언정 어떤 권리가 있고 요구권이 있는 그런 모든 돌봄 제공자들을 케어러라고 이렇게 읽었고 그것도 되게 정치적인 힘이 가미가 된 용어가 됐어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용어를 바꾸면 컨슈머 무브먼트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를 컨슈머로 역량 강화하게 인파워먼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국에서 컨슈머라고 하기에는 우리 의도랑은 다르게 뜻이 협소해질 것 같아서 주권적 이용자란 말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즉 주권적 이용자라서 국가라든가 어떤 권위에 뭔가를 요구하고 책무성을 요구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 뜻하고 다르게 저렇게 결정을 내렸어. 그러면 그 결정을 내린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이득이 있었고 어떤 해가 있었는지를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업도 IR을 하고 수제자 보고를 하고 또 비영리단체들도 임팩트 보고서 다 쓰는데 왜 국가는 더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왜 그런 보고를 안 하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주권적 이용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신 거는 주체들이 정책을 평가할 권리와 국가가 그것에 대해 보고할 책무가 있다라는 걸 네. 강조하시려고 네네네. 하신 거군요. 그러면 앞으로 환자나 당사자들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호주 활동가 분들한테 계속 배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사이먼 카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멘탈헬스 쪽 권익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원래 법학을 전공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 국제법 뭐 이런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신선했고 항상 환자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약자 입장에서 뭐뭐를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면서 그게 계속 아무리 요구를 해도 들어지지가 않는 거를 계속 같은 것만 요구하면서 그렇게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아예 주권적 이용자로서 정부의 감시자로서 다른 프레임으로 다른 언어를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국이나 이런 쪽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정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실행되고 이걸 굉장히 세세하게 다 보고서를 쓰는데 그런 것들이라도 아무도 안 하고 정부에서도 안 하면 우리가 그냥 해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저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싶었어요. 혹시 연구자나 정책 담당자들 중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어떤 보고서를 쓸 때 형식적으로 조금씩 담는 그런 풍토에 대해서 한마디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이게 좋은 거다 아니면 이게 이런 어떤 규정이 있다 그래서 잠깐 말 얹고 이 정도만 우리나라는 아직 되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그 연구 펀드를 받으려면 당사자들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아예 통과조차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경험이나 그런 지식들을 아직 인정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얼마 전에 어떤 논문을 봤냐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당사자들을 포함시킨 논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 되게 화가 나는 논문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당사자들의 목소리인 것인 양 하는 게 많은데, 예전에 어떤 합식장애 디지털 치료기기 앱에 관한 논문이었어요. 앱의 뭐 디자인에 관한 논문이었는데, 그래서 당사자들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하고 나온 결과가 뭐냐면, 섭식장애에 관한 앱에는 식사 일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침에 뭘 먹고 이거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주장이 뭐였냐면, 보통 식사일기는 다이어트 앱이라든가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자기가 먹었던 거를 사진 찍어 올리면 그 사진이 크게 이미지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포커스 그룹에서. 그러면 이렇게 앱이 있으면 여기에 자기가 먹은 게 이렇게 크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학회에서 발표가 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고통의 기회주의적인 호출 그런 그 이상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고통을 듣는다, 당사자의 말을 듣는다, 당사자의 삶의 맥락을 듣는다는 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호주는 어떤 단체든 당사자 이사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lived experience 아니면 lived expertise라고 지금 말도 바꾸고 있는데, 왜냐하면 experience라고 하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아니면 되게 불쌍한 어떤 그렇지 피해자성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expertise를 녹여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논의에 직접 참여를 할 수도 있는 완전히 규정화된 그런 이사회가 따로 있고, 그렇게 되게 정말 적극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너희들도 뭐 테이블에 앉게 해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당사자들이 참여를 안 하면 어떤 정당성이나 효력이 없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당사자 이사회에는 3명밖에 지금 참석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당사자분들의 얘기를 가능한 한 많이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많은 일들이 남아있겠지만 그렇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당사자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네, 해야 한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